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의 변동성 장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 장세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겨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 또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김학균 센터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오랜만에 뵙긴 했는데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은 처음 뵈셨을 겁니다. 네, 네. 처음 네. 교수님 채널에 처음 왔습니다. 예, 그래서 가볍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저는 1997년부터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신영증권에서 일하고 있는 김학균입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작에 모셨어야 아유, 되는데,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워낙 모시기 어려운 분이셔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카톡으로 언제 되시냐고 해가지고 모셔봤습니다. 제가 뭐 평소에 좀 그 리스펙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불러주셨으면 진작에 왔죠. 아이 예, 무슨 과찬의 말씀을. 제가 일단 대질문을 네,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자본시장의 모습 네, 그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냥 큰 틀에서 질문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실은 우리가 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건 인생의 의사결정이건 이제 미래를 전망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래를 전망할 때 주로 활용하는 도구가 과거에 좀 비슷한 일이 있었나? 어, 이런 걸 보면서 거기 비추어서 보는 거죠. 우리 모든 사고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주가 차트 보는 것도 그렇고요. 음, 과거의 패턴을 보면서 미래를 보는 거고, 또 기업 분석 보고서를 보시면 과거에 몇 년 실적이 나오고 또 미래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뒤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보는데, 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나타났던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익숙했던 질서가 좀 바뀌는 거다 보니까 네, 이게 금융시장의 경험치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뭐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음, 이게 뭐 대공황 직후 1930년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좀 이제 뒤집어서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가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세상을 이제 살아왔는데, 네, 이것이 우리 인식 속에 굉장히 이제 노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그 기존 질서도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뭐 2차 세계 대전 이후 1차 트럼프 집권 시기까지 한 70년 동안에 네, 짧은 역사가 아니었나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조금 벌써 뭐 한 두세 대 정도 음,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좋건 나쁘건 간에 좀 그 축적된 경험이 없다라는 게 지금 투자자들이 느끼는 조금 당혹스러움 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속에 이제 중요한 이제 뼈와 같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의 의사 결정은 지금의 선택은 미래에 대한 선택인데, 그죠? 미래에 대한 결정인데, 근데 보통은 과거의 행적들을 좀 비춰서 본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금융시장의 모습은 뭐 70년간 사실 처음 보는 네. 시장이다라는 뜻이고 그만큼 세계 경제 질서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행간 속에서.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더더욱이나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참 어렵습니다만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4월 초에 이런 대대적인 조정이 있었던 구간을 만나기 전에 4월에 4월 초에 이런 뭐 S&P 500이 뭐 25% 빠진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뭐 예. 약간 좀 오독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뭐 미국 시장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이 우리가 비싼 주식은 조정을 받을 때 예. 우리가 뭐 조정의 계기를 많이 찾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 야, 뭐 미국 시장이 뭐 왜 빠질 것 같아?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혹은 네. 금리가 높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는 주식시장 조정이 좀 산불과 같은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얼마 전에 큰 불을 겪었잖아요. 네네. 근데 누가 실화로 뭐 불덩이 하나 딱 던져져서 큰 불이 났는데, 네. 근데 그 누군가가 실화로 불덩이를 이렇게
담뱃불을 버렸다 그래서 늘 큰 불이 나는 건 아니에요. 네네. 뭐 사실은 부주의한 일이 많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시장에 있다 보면은 변화의 변곡점을 찾고 하는데 이 산불이 난 것도 제 생각에는 부주의한 실화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동안 불이 많이 안 났고 낙엽이 많이 쌓여 있고 그러면 큰 불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금융시장 특히 최근에 미국 주식도 조금 많이 떨어지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뭐 반토막이 났는데 그냥 기대가 많이 투영돼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우리가 트리거를 찾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이 비싼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는데 나스닥이 2000년대 부러질 때 보면 금리가 한참 올라가고 주식이 같이 올라가다가 나중에 기술주가 부러졌고 70년대 초에 니프티 50라고 하는 그때도 좀 미국의 IBM, 맥도널드 같은 주식들이 PER이 뭐 70배, 80배 정도로 비쌌는데 그땐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초기 국면에서 부러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뭐 이제 기술주의 약세다라는 말은 맞는데 네. 그 변곡점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조정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진 않고 다만 이제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세가 됐건 아니면은 관세로 초래가 될 인플레이션이 됐건 그걸로부터 초래될 높은 금리가 됐건 조정을 받을 때는 많이 오른 자산이 더 세게 조정받을 거다 뭐 그런 류로 말씀을 드렸겠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저희 채널이 또 워낙 그 토론을 지향하는 채널이어가지고 센터장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또 저의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퍼즐을 맞춰 나가 보는 방식인데 저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유사한 접근인 것 같아요. 근데 의견을 드려보면 소위 이제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잖아요. 현재 가치에 투자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미래 기대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결국 연말에는 트럼프 이펙트였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그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이고 저는 큰 틀에서 주식을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먼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고 안 해야 되는 기간이 있다고 저는 일단 가정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접근하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그러면 이제 취임 전까지는 기대감이 많이 불러오는 과정이고 네, 네. 오히려 실제 취임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 관점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취임 전까지는 주식을 비중을 많이 갖고 있다가 취임 후에는 오히려 안 갖고 있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해석은 좀 다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이 막 4월 달에 난리를 치는 거 보면 네, 주식 말고 돈을 갖고 있으면 좋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거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네.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을 정확히 알고 뭐 그런 우리가 일상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데 투자가 네, 그걸 알면 참 좋은데 근데 이제 뭐 그런 좀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은 떨어지기보단 오를 확률이 되게 높았고 그렇죠. S&P 500의 경우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면 2년 연속 떨어진 게 한 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 주식이 떨어졌어. 근데 올해 또 떨어지는 거는 한 40년에 한 번 벌어지는 일이고 네, 한국도 경제가 되게 엉망이지만은 외환위기 이후로 2년 연속 코스피가 떨어진 적이 없었고 지금 YTD로 조금밖에 아니지만 뭐 좋은 게 없는데 작년 말보단 코스피가 올라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게 보면 저는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 타이밍을 맞추기보다 그냥 어느 정도 포션은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좋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시장입니다. 그렇죠. 주가 지수는 뭐 오르는 거 떨어지는 거 하다 보니까 크게 낭패를 안 봐요. 근데 종목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목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뭘 하려는 것보다 네, 1차적으로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는 이 트럼프 이런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교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처럼 좋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콘텐츠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저는 늘 정답이 없는지라 내가 개별 종목을 투자한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뭘 안 해야 돼요. 어.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왜 포지션을 잡아야 되냐. 음. 주식은 누가 등 떠미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이라 그러면 저는 지금 시장은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 느낌인데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어느 때나 우리가 관철해야 될 원칙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이 그 알기 힘든 질서에서 뭔가 해안을 가지고 뭘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오히려 어디서나 내가 잘 아는 거를 포지션을 잡고 설사 내가 잘 모르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견딜 수 있는 돈으로 주식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면 전 지금은 개별 주식들은 조금 뭐 뭔가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 느낌이고요. 시장에 투자하는 것들 특히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그것이 뭐 한국 주식은 미국 주식은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나쁠 때 또 포기하지 않고 하면 네. 이제 기회가 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음. 개별 종목 투자에 대해서는 뭐 한국은 걱정은 많지만 싸지만은 걱정은 좀 많고 네. 미국은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만 밸류에이션이 비싸니까 음. 뭐 이제 저 같은 뭐 보통 사람은 아니고 워렌 버핏의 그 소울 프렌드였던 한 3년 전에 돌아가신 찰리 먼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먼거랑 워렌 버핏은 맨날 글을 읽고 시장에 대해서 고민만 하면서 이제 거의 일평생을 산 사람인데 네. 자기들의 나의 선택은 10개 중에 9개는 불가지론이다. 음. 좋아 보이지만 내가 잘 모르고 가격이 좋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꼭 뭐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은 아니더라도 개별 종목을 사고 파는 행위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가들은 꼭 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절대적으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특히 이제 3월까지 미국장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너무 비쌌다. 근데 무언가에 의해서 조정은 될 수 있다. 근데 그 무언가가 트럼프 관세 전쟁이었다. 이렇게 디파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뭐 플럭추에이션은 있지만 나름의 조정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뭐 큰 틀에서 비싸다고 평가하시는지요? 네, 저는 예. 비싸다고 보는데요. 아직도 비싸다. 저는 미국 주식이 예. 미국 주식하는 거 되게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뭐 미국이란 게 재산 공부로 잘 돼 있고 또 주주들 상장사들이 주주들을 그 대하는 태도도 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좋은데 미국 주식이 늘 불패인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미국이 크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주가가 1년 연속 조정받은 적이 없었어요. 네. 우리가 지난 4월에 미국 주식이 많이 밀린 것 같지만 실은 뭐 2022년도에는 나스닥이 한 33% 밀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럼 그때보다 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월에 경험한 조정이 이례적으로 빠질 만큼 빠져서는 아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도 미국 주식의 조정이 1년을 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1년이란 기간이 좀 자의적이긴 하지만 그냥 뭐 주식이 약세장으로 갔다 그러면 주식에 물려서 주가 지수가 뭐 1, 2년 빠져야 이게 뭐 약세장인데 그렇게 보면 2008년 이후로 미국이 약세장이란 게 사실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뭐 들고 버티면 하다 올라갔어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럼 이제 미국은 지금까지 좋은 장이었는데 10여 년 정도 오르는 미국 시장과 같은 강세장은 뭐 순환적인 논리로 뭐 경기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구조적인 힘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이 한 15년, 20년 올랐을 때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50년대, 60년대가 그랬고요. 이때는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경제가 전후 성장률이 제일 좋았고 또 나름 또 평등하게 아메리칸 드림이 막 그 구현이 되는 미국이 좋은 사회였어요. 네. 근데 주식이 올랐는데 그거 끝나고 68년부터 82년까지 주식이 한 14년 음. 기었고 네. 8, 90년대는 미국이 또 좋았죠. 이제 뭐 분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주들에게 너무 좋은 뭐 신자유주의라고 불리우는 그런 세상이 펼쳐졌고 90년대는 또 IT 혁신이 있었고 또 동서냉전이 종결되면서 이 중국이 자본주의 블록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근데 이것도 2000년 그 소위 닷컴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미국 주식이 한 13년 기였어요. 음. 최근 10년은 한국 주식 들고 있으면은 국장 탈주는 지능순이었지만 네. 그 이전 10년은 한국 주식이 세배 오를 동안 미국이 기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십수년 정도 오르고 이런 거는 굉장히 강력한 순환적인 요인이 아니라 강력한 힘이 존재하는데 지금은 뭐 4차 산업혁명을 미국이 주도했다는 게 있고 또 미국 연준이 인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좋은 환경을 중앙은행이 계속 만들어줬다는 게 있을 테고 또 미중 갈등 과정에서 또 미국이 다른 나라 팔비틀어서 네. 미국만 좋아진 것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 지금 미국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짧게 보면은 이게 짧은 조정인지 아니면은 십수년간 나타났던 큰 조정일지 네. 이런 것들이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짧은 조정일지 또 장기간에 걸친 큰 조정일지는 판단하기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직도 비싸다라는 그 판단은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그럴 수도 있다라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길게 물론 길게 갈 이제 수도 있다. 미국의 그 70년대 내내 기었고 네. 미국의 2000년대 초반 10년이 뭐 이제 내내 재미가 없었는데 이게 뭐 일방향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박스피에 머물러 있듯이 예. 올랐다 떨어졌다 했지만은 그 고점을 예컨대 S&P 500이 68년 고점을 넘어선 거는 이제 1980년대 중반이고요. 2000년 닷컴 버블 때 고점을 넘어선 건 한 2013년이니까 네. 이제 고점을 넘어서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크게 보면은 2-3년 정도의 순환적인 강세장과 약세장이 이어지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마켓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건데 네. 뭐 그렇게 되더라도 나름의 또 투자의 기회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바이 앤 홀드를 계속해서 가는 장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고민해 봐야 된다.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토론을 또 해보고 특히 이제 지금 많이 조정된 그 동의는 관세 전쟁이지만 관세 전쟁으로 인해 미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공포감 결국 이런 것이 주가의 조정을 많이 만들었었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향후 트럼프식 이 관세 정쟁의 방향성도 한번 함께 시나리오를 한번 기획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 그러기에 앞서 이 질문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장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계세요. 정말 어떤 독자분들은 제가 그런 표현을 직접 들었는데요. 주식 잔고가 라면이에요. 부서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듣고 저도 참 속상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고견 한번 부탁드리고 가도 될까요? 뭐 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들은 진짜 위대한 기업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의 지금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서 꿈꾸는 세상이 저는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닷컴 버블은 2000년에 붕괴가 됐지만 네. 그때 닷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모든 걸 할 거야. 음악도 인터넷에서 듣고 손편지도 안 쓰고 쇼핑도 인터넷에서 하는 세상을 꿈꿨는데 네. 그 세상은 열렸죠. 그 판단은 맞았어요. 또 그런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이 주역이 된 것도 맞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대를 너무 많이 투영하고 있으면 세상은 비가역적으로 그런 세상이 되더라도 주식은 앞으로의 기대까지 많이 투영하고 있다면 주식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장주들을 저는 지금까지 이제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을 보면 너무도 위대한 기업인데 이런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 성장의 기대치가 네. 뭐 사실 그 작년까지 보면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할 때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아. 네. 놀라울 정도로 계속 성장을 하는데 성장주가 꺾이는 패턴은 성장의 절대 레벨이 아니고 이제 성장의 기울기가 약해질 때는 주식이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닷컴 버블 때 우리나라 화장품 주식 음. 이런 것들 조정받을 때 그런 모습들인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에 잘 나가는 기업들의 경우는 그 기울기가 계속 유지가 되기에는 음. 좀 많은 도전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세계화 시대 가장 큰 수혜자들이에요. 뭐 많은 네. 지적이 있었지만 뭐 중국이 벌어들이는 무역 수지가 다 중국 인민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다 실리콘밸리나 뭐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 기업들로 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에 막 비명을 지르니까 트럼프가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세를 좀 유예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애플을 떠올리죠. 네. 애플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판 자체가 결국은 미중 간의 갈등으로 귀결이 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 자본의 이익과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이라는 프레임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도전적일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럼 저는 너무 성장성으로 무장한 주식들보다는 기대를 많이 반영하는 종목들, 미국에서도 저는 배당 주식들, 뭐 싼 주식들, 그리고 또 한국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은 지배구조 개선은 좀 뭐 저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뭐 대기업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대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견제가 들어오고 주주들에게 설명의 책무가 주어지고 뭐 논란이 있지만 전 좋은 변화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는 지배구조 개선될 종목들, 미국에도 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그런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좀 스타일을 바꾸는 걸 좀 고민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고견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을 좀 찾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미국 경제를 놓고 가장 많은 그 수식어 하나가 붙었는데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입니다. 이미 여러 사실 뭐 이 증권가의 뭐 대가들도 뭐 예를 들면 뭐 워런 버핏도 JP 모건 다이먼 회장님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미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밖에 여러 학자들도 뭐 노벨상 수상자들조차도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을 던지고 있는데 이 말 때문에 어쨌든 그냥 과잉 공포감이 생긴 건지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도 높은 건데 네, 그건 상당히 도전적일 것 같은데, 네, 스태그네이션은 올 것 같아요. 그냥 네, 경기는 나쁜. 근데 네, 4월의 시장 흐름은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상황을 투자자들이 투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죠, 미국 경기가 둔화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컨센서스 같고요. 그렇죠.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성장률 전망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네, 그럼 경기가 둔화되면 주가가 조정받는 건 자연스러운 귀결인데, 네, 경기가 나빠지면은 채권 금리는 떨어져야 되는데 좀 4월 달에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자산 배분해 주는 시사점은 주식도 깨지고 채권도 깨지는. 그렇죠. 안전자산인 채권이 안 되면 주식이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음, 지금 금융시장의 집단 지성은 그런 것들을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경기가 나쁜데 네, 물가가 높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상당히 좀 잘 나타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70년대에 그 에너지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에너지 배분이 어려울 때 유가가 올라가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런 일을 당했던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 길게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경기가 나빠지고 그럼 주식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못 쓰게 되면 뭐 관세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잘 못 쓰게 되면은 결국은 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우리가 이제 물가 계산이 소비자 물가 지수 매월 한 중순에 발표한 CPI라는 게 있고 또 PC라고 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 있는데, 개인 소비 지출은 소비의 양까지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건데, 그렇게 보면 인위적으로 관세를 물렸기 때문에 물가는 잘 안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소비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제 생각엔 PC로 보는 지표는 약간의 그 둔화가 되는, 그렇게 돼서 제 생각에는 물가가 계속 높고 경기도 나빠지는 조합이라기보다는 경기가 상당히 빨리 나빠지면서 물가도 끌어내리는 조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쪽이더라도 제 생각엔 조금 미국 주식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고,
채권은 깨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한 미국 국채가 4% 중반 정도라 그러면은 나름 또 기회가 있는 금리 레벨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스태그네이션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경기 판단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망하신다면 사실 중앙은행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멈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물가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고 경기 둔화 현상만 나타난다면 오히려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판단이, 물가와 경기에 대한 그 판단이 향후 금리 전망과 그밖에 나머지 전망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하나하나 쪼개서 이렇게 질문도 드리고 제 의견도 좀 섞어볼까 합니다. 일단 물가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고 경기 둔화는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 주제를 놓고 미리 대화를 나눈 건 아닙니다만 센터장님하고 제가 비슷한 견해예요. 매우 비슷한 견해고 지금까지는 제가 조금 외롭게 싸웠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올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올 수 있다. 경기 둔화는 올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외로운 싸움을 했었던 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갑긴 한데,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견해로 인플레이션은 안 올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제 생각엔 경로가 네.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를 막 물리고 인위적으로 이게 네. 사실 한 40% 이런 관세라 그러면 이거는 인위적인 교란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거를 계속한다 그럼 제 생각에는 70년대는 국제 유가 폭등으로 인한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정책 때문에 네. 이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잘 좀 예측하기가 쉽진 않지만 이런 상황을 계속 좀 받아들일 거냐? 제 생각엔 그래서 음. 결국은 미중 간의 어떤 갈등으로 미국이 어떤 선택을 취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건데, 네. 이게 뭐 제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자유무역의 질서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70년에 굉장히 예외적인 질서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사실 저는 동서냉전이 자유무역을 만들었다고 봐요. 네. 미국이란 나라가 소련과 인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자기 동맹국들에게 자기 시장을 뭐 완전히 오픈을 해준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지금 상황은 지금의 자유무역 질서의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니까 예. 정말 미국이 이걸 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수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계속 이제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그냥 뭐 중국 뭐 100년의 마라톤 뭐 중국 사람이 그런 얘기도 했는데 상당히 긴 다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처럼 100% 관세를 물리고 동맹국에 대해서도 40% 관세를, 뭐 우리나라의 경우는 25%인가요? 베트남 43%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오겠지만, 대전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금융시장의 비명과 미국 경기의 둔화 과정에서 지속되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가 제 생각에는 그 심각한 인플레는 오지 않을 거란 대전제고요. 그러면 트럼프가 관세에서 물러나면 경기가 좋아질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작년과 재작년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재작년이 2.9, 작년이 2.8, 너무 평균으로부터 많이 뛰었어요. 네. 그러면 많이 뛰었던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보는데, 바이든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죠. 네. GDP 대비 재정 적자가 7%가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재정의 힘은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은 정보 효율보 막 이렇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저는 미국이 재정의 힘만 약해져도 경기는 좀 둔화가 될 것 같고, 네. 또 지금 정도의 교란으로도 저는 미국의 소비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제가 이 관세 전쟁이
우리가 4월 달에 봤던 것들이 계속해서 그런 속도로 간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물가도 상당히 높고 경기는 나빠질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아주 극으로 가지 않는 전제가 제 의견에 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센터장님은 역사적으로 또 지정학적인 기조하에 인플레까지는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고견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좀 몇 가지 토론적인 의견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취임 전부터 인플레 안 올 거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한결같이 그렇게 드리고 있는 이유를 좀 몇 가지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테크니컬한 이유부터 먼저 제시할게요. 제 재밌는 건데요. 미국 GDP가 세계 26%예요. 26.3%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74%인 거죠. 근데 미국에는 일시적인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인은 작용할 수 있으나 나머지 74%에 달하는 GDP 국가들에는 디플레 현상이 야기된다.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관세를 끌어올리면 미국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 못 해요. 그러면 나머지 나라는 과잉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 그런 과잉 공급된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사례를 드는 겁니다. 유럽에 정말 덤핑으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싼 가격에 파는 겁니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과잉 공급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는 공급 부족일지 모르겠지만 네. 나머지 나라에는 과잉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역사적으로도 좀 비슷한 사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니까 네. 러시아산 원유를 미국, 유럽은 쓰지 못하지만 천연가스를 쓰지 못하지만 인도 뭐 이런 데 나머지 나라는 헐값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나라로는 과잉 공급의 이슈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유가를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거죠. 네.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테크니컬한 이유고요. 두 번째 테크니컬한 이유는 경기 둔화 압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시는 거예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세계적인 경기 둔화 압력인 겁니다. 관세 전쟁은. 그래서 GDP 대비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경로인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쉽게 말하면 기업의 생산 둔화, 또 가계의 소비 둔화, 고용 둔화, 또 신규 투자 둔화, 선정량 둔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수출액이 둔화, 모든 것들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총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경우에는 인플레 자극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가에는 74%의 GDP에 달하는 그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본다면 오히려 원자재나 부품이나 완제품에 대한 총수요 둔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는다. 경기 둔화 압력과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인이 이미 상충되는 효과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고요. 저는 좀 이유가 더 많기는 합니다. 한 시간 동안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마지막 이유를 좀 들어드리면 역사적으로 돌아봐도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던 2018년부터 20년 동안 실제 미국의 인플레를 자극했을까? 중국의 인플레를 자극했을까? 글로벌 인플레를 자극했을까? 또 한국 인플레를 자극했을까? 전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었던 게 18, 19, 20년입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도 2.5%대를 상회하다가 2% 언더로 떨어지고요. 중국 물가 상승률도 3.5%대를 상회하다가 3% 언더로 떨어지고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은 물가를 기록했었던 게 바로 18, 19년,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임피리컬리 봐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도 그렇고 마지막 한 가지는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앞에다 두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 인플레입니다. 그리고 절대 귀결시켜야 되는 것이 금리 인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잡고 금리 잡는 게 트럼프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야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관세 전쟁을 가속하다가 미국의 인플레를 일시적으로라도 자극하는 일이 있다면 그 부분, 그 요소들은 다 빼낼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애플의 아이폰 가격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 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를 만들지 않을, 그러니까 계속 지금 관세 전쟁을 호떡 뒤집듯이 뒤집어 왔기 때문에
혹여나 인플레를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발견되면 다시 또 뒤집을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게는 일시적인 인플레 자극은 있을 수 있으나 글로벌리 디플레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가는 항상 균형점을 찾아가잖아요. 글로벌 물가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 요인보다는 디플레 압력으로 작용한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저도 같습니다. 공감 가는 바가 많습니다. 뭐 과잉 네. 공급 이거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네. 중국산 철강 그렇죠. 심지어는 중국이 너무 덤핑을 치니까 덤핑 안 치던 일본산 철강까지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뭐 반덤핑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죠. 특히나 더 공감하는 거는 이제 투자인데요. 네. 이제 한국의 투자가 작년에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절대값이. 네. 근데 역사적으로 투자가 2년 연속 줄어든 게 외환위기 때, 음.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그리고 또 한 차례가 2018년, 19년입니다. 네. 그때 보호무역이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했던 게 2018년 하반기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뭔가 가격의 구조가 막 바뀌니까 큰 의사 결정을 이제 못 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민간 소비나 이런 거는 약간 좀 경직적이죠. 우리가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이제 쓰던 걸 줄이긴 어려운데 투자는 스윙폭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국의 경우는 특히나 이제 반도체나 이런 큰 기업들의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 때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뭐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큰 투자가 미뤄지게 되면 뭐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니즈가 있더라도 큰 투자가 결정이 안 되면 한국에도 투자를 못 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경기가 상당히 많이 특히 투자 부진이 이제 뭐 물가 올라가는 걸 막는 역할을 할 것 같고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세상이 비효율적으로 이제 바뀌면서 물가의 절대 레벨이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아주 디플레 지향적으로 가면서 이 제니 앨런 연준 의장이 뭐 고압 경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인플레를 용인해야 될 정도로 이제 물가 하락에 대한 공포가 사실 컸었는데 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가진 않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물가의 레벨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겠지만 네. 그게 뭐 엄청나게 이제 뭐 물가가 통화 정책의 그 변화를 막을 정도의 높은 물가가 유지되진 않지 않을까라는 네. 점에서는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2% 수준에 가깝게 떨어지는 그런 경로로는 중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데는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라는 그 대질문에 대해서 인플레를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고견을 주셨고 그리고 경기 둔화 압력은 줄 것이다라고 또 의견을 주셨고 이 부분에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그러면 이렇다 한다면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연준도 또 뭐 일본 중앙은행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쉬었다 가자 웨이앤시 전략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중 전략, 통화 정책의 신중성.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금리 인하를 하든 하더라도 쉬었다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니까 어쩌면 금리 인하가 제동이 걸린 것이지만 실제 이런 모습이 전개된다면 그러니까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고 좀 나름 경기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실업률마저 예를 들어서 4.5%를 초과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간다면 연준이 오히려 시계를 좀 빨리 감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잠깐 기다렸다가 기다릴 때가 아니네. 웨이앤시가 아니네 지금 상황이. 지금 미국 경제 좀 심각하게 돌아가네. 라는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면 저는 가장 대표적인 시그널이 실업률 지표가 4.5를 초과하거나 할 때. 그러면 트럼프로서 아니 파월로서는 지금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혹은 지금까지는 웨이앤시였는데 이제는 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 기조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네. 중앙은행이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와 네. 자산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이전과 이후의 변화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네. 너무 세졌어요. 네. 크게 보면은 전 세계 중앙은행이 일본 BOJ처럼 양적 완화도 하고 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과정들이 네. 그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금기가 네. 깨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양적 완화 같은 경우도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실상 중앙은행이 뭐 직접 매입하진 않더라도 유통시장에서 사더라도 어쨌든 돈을 대주는 건데 네. 경제학 교과서에선 그러면 뭐 공무원들이 돈 흥청망청 쓰고 재정 때문에 인플레가 생하지 말라는 건데 네. 뭐 그거 하고 있고 네. 또 코로나 때는 얌전한 국채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네. 이게 이제 그러면서 실물 경제가 정말 좋아졌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이 2008년 이후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연율로 한 2.1이거든요. 네. 이게 전후 제일 낮아요. 음. 근데 자산 시장은 풍선 효과가 나타났던 거죠. 네. 그래서 번역된 책이 돈을 푸는 제왕 연준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미국 FOMC 멤버인 캔사스시티 그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 FOMC 멤버일 때 늘 그냥 그 버냉키랑 싸우는 얘기예요. 네. 이 사람은 돈 풀면 이게 실물 경제 메인 스트리트에 주는 영향은 인과성은 분명치 않은데 다 자산 시장으로 가면서 불평등이 커진다 뭐 이런 주장인데 네. 그래서 저는 뭐 주가가 2년 연속 안 빠진 1년 연속 안 빠진 이유로 전 중앙은행의 리액션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또 뭐 꼭 그렇게 하겠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자신은 없지만은 자본주의가 미국이 위기에 몰렸을 때는 중앙은행이 뭐 소위 말하는 중앙은행의 풋을 써서 경제와 자산 시장을 좀 막아주지 않겠는가라는 좀 기대가 한켠엔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4월 달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뛸 때 예. 거의 뭐 중국이 국채를 팔았네, 일본이 국채를 팔았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자유무역을 하고 과소비를 하고 뭐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고 저축이 부족할 때 미국의 물건 판 나라들이 미국에 돈을 꿔줬죠. 국채를 사주면서 돈을 꿔주는 역할을 했는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가 뭐 2조 달러 가까이 되니까 이거 팔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라는 생각이 있지만 저는 그것도 2008년 위기 이후로 그냥 뭐 연준이 그냥 사준 거잖아요. 또 일본 은행은 뭐 그런 일을 대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은 미국보다는 미국 국채 들고 있는 중국이 더 어려움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러우 전쟁이 나고 나서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그냥 동결해 버렸잖아요.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이 한국보다 큰데 그 돈이 모스크바 그 은행의 금고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대체로 미국의 국제 시장에 투자가 돼서 이자를 받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동결을 시켜 놓게 되면 실은 미국의 적성 국가 입장에서는 진짜 뼈 빠지게 수출해서 번 돈이 내 이 통제하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아닌데 뭐 잠재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미국 경기도 뭐 우리가 둔화될 거다라는 걱정이지 심하게 둔화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앙은행이 나설 때는 아직은 아니지만은 어떤 임계치라든가 이럴 때 중앙은행이 어떻게 나올 거냐가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말씀 주신 것이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 기본적인 미국 경기의 판단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통화 정책 의사 결정을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런 것을 좀 가늠하시는데 또 너무 세상이 망하는 데 걸면 안 된다라는 또 그렇죠. 시사점이 있기도 예, 합니다. 시사점도 네. 있고요.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이제 책 말씀을 주셨는데 센터장님이 지금 책 쓰고 계시잖아요. 당장 이제 다음 달 정도면 그 투자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가제의 책이 나오는데 가볍게 지금 쓰고 계시지만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좀 거창한 네. 글쓴 사람으로서의 포부는 네. 시장은 늘 바뀌죠. 그래서 시장은 늘 변화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관된 또 보편적으로 관철되는 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황보다는 좀 언제 봐도 좋을 책을 지향하면서 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포부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 읽어봐도 좋을 만한 교양서를 지향하면서 썼는데 뭐 그만큼 내용이 뭐 될지는 또 독자들과 시장에서 또 뭐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참 이 책 제목과도 어울린다. 그리고 그 책에서 우리가 좀 위로도 하고 또 투자의 어떤 철학도 좀 갖고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특히 미국 주식 이런 거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이게 투자가 저는 야구 선수 타율과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안타 칠 수 없고 투자하다 보면 당연히 실패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슬픔의 영역이고 네, 이게 투자라는 게 평생 하는 거고 네, 올림픽 뭐 한 일주일 바짝 뛰어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결정되는 게 아니고 야구처럼 네,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깨질 수는 없고 깨질 때 사실은 잘 깨지는 게 중요하고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는 것 같지만 실은 과거의 패턴이 미래로 지속이 될 거라고 믿는 편향이 존재하다 보니까 투자를 할 때도 늘 인기 있는 자산으로 돈이 가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가는 자산으로 가. 근데 이걸 바닥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충분히 진행이 되면 그때 뒤늦게 그 자산으로 뛰어들게 되거든요. 지금 저는 뭐 그것이 강남 아파트건 가상자산이건 미국 빅테크 주식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투자해서 초기에 돈은 벌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자산으로 내가 돈을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내가 정확히 상투를 잡은 게 아니면 그 추세가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의 행운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면 처음에 버는 이유가 쫓아가서 그 자산을 사다 보면 그 추세를 버는데 실은 주식은 늘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저점을 알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 또 사는 게 투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사 베어마켓 약세장이 있더라도 내가 뭐 안 팔면은 내 손해가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버티는 것도 일종의 투자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 게 지식과 또 태도가 반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은 투자에 대한 지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애티튜드에 대한 책인데요. 복제를 써서 환경을 파괴했는데 책이 좀 세상에 기여하는 바도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말씀 정말 감사하고 저도 책 기대하고요. 책 나오면 한번 또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아유, 어떨까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지 예, 그렇게 모르겠지만 좀 너무도 감사합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 부분 마무리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국 이 미중 무역 전쟁 혹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것은 어떤 행보를 보이며 전개될 것인가 이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지켜보셨고 또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혹시 가정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발자는 뭐 어쨌든 현상적인 도발자는 미국이고요. 네, 저는 이 질서가 미국의 의도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관세를 보더라도 상호 관세는 결국 중국만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프레임으로 보는 게 맞는데 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미국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 글로벌 경제가 맺어온 어떤 밸류 체인을 보면 네, 미국은 아이디어나 표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의 역할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천재들의 나라죠. 이런 표준을 제공하고 벤처의 나라고 일곱 여덟 개 실패해도 하나만 성공하면 되는 네, 그런 그 구조를 가진 게 미국이고요. 네, 한중일로 대표되는 제조업 국가들은 미국이 만든 표준을 잘 구현해내는 정말 리텐션을 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지금의 밸류 체인의 제표는 미국이 한중일엔 제조업도 하자라는 건데요. 네, 네, 이게 잘 될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미국 입장에서 많은 도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 참 독특하고 저는 머스크가 한국에서 사회생활했으면은 저는 뭐 창업도 못하고 왕따 당했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일진들한테 그냥 예, 저 터지면서 네,
미국이니까 된 거예요. 네. 우리가 한국 교육이 되게 창의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밸류체인 관점에서 우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복제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몇 해 전까지 식스 시그마라고 하는 걸 네. 막 했잖아요. 이건 불량품 잡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은 천재들이 변이를 만드는 게 미국의 역할이라 그러면 아시아 국가들은 일론 머스크는 불량품이죠. 평균으로보다 많이 벗어난. 그러니까 교육도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 미국이 제조 공정을 자기들이 하겠다라 그러면 벌써 10여 년 전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공교육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한국 배워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교육이 창의적이지도 못하고 달달 외우는 교육이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라는 건데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밸류 체인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한국에게 맞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미국이 할 수 있냐라 그러면 저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인텔이 파운더리 한번 하겠다라고 했다가 아주 망가졌고 네. 그럼 반도체 인력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노동이 기계가 대체하면서 노동시장에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철강회사 대표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었는데 철강 가산 25%가 됐거든요. 미국에서 철강 25% 아니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첫째, 철강과 같은 저마진 산업은 미국의 공장 지으면은 자기들이 계산해 보면 25% 관세 아끼려면 50년 걸린대요. 네. 기업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엔 타임스팬이 너무 길고 또 사람도 구하기 어렵대요. 우리가 뭐 강성노조 얘기하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그 맞는 사람 구하기도 어렵다라 그러면 미국이 하면 할수록 제 생각에는 비용이 많이 들든가 그건 인텔의 파운더리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중국인데요. 일단 이 국면을 버티는 내고력은 중국이 훨씬 강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미국 주가가 조정을 받고 막 그러니까 트럼프가 상호 관세에서 좀 어쨌든 1차적으로 좀 꼬리를 내렸잖아요. 근데 중국은 훨씬 더 권위주의적 리더십이죠. 아니 뭐 불만이 있더라도 이거 하자 그러면 할 수 있는 뭐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네. 버티는 힘은 중국이 강할 것 같고 전 최근에 딥시크도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놀라운 거는 샤오미카였어요. 애플은 전기차였는데 접었죠. 근데 샤오미는 했어요. 이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결국은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네. 중국이 가진 우위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 가지 선택도 지나치게 미국적으로 경도가 된 이 질서가 미국에 대한 되게 분명하지만 4년에 끝날 수도 있는 질서라고 생각해요. 예, 뭐 미국이 중국을 아무리 견제하고 패권 전쟁을 하더라도 너무 큰 코스트가 들어갈 수가 있는 질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 쪽에 좀 도전이 상당히 많을 테고 그것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 시스템이나 인력을 배출하는 구조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게 많은 도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미중 패권 전쟁으로 어쨌든 치닫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관세 전쟁의 시나리오는 극단적인 그 발표는 이미 진행됐고 그 극단적인 발효도 이미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중국과만 싸우는 과정이고 또 나머지 나라들과는 이제 협상 타결이 되면서 한국 제외, 관세 제외, 일본 제외 이런 수순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고 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ESS 같은 게 네. 어쨌든 얼마나 갈지 모르는 중국의 관세가 너무 높으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네. 일단 미국 쪽에만 줄 서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질서가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뭐 배터리나 이런 것들은 조금 틈새의 기회들이 좀 생기는 것 그렇죠.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이내믹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금 어쨌든 오늘 날짜로 보면 트럼프가 더 꼬리를 내리는 듯한 모습에 제가 전혀 친중적인 발언이 아니라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더 너네가 협상의 카드를 갖고 있다. 너네 코트로 공이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제 공을 어떤 쪽으로 찰지는 너네가 협상 제안을 해달라. 전화를 좀 해달라.
약간 이런 입장이고요. 또 그런 입장으로 내몰린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 주셨던 이런 큰 그림도 하나 또 담길 수도 있겠고, 또 더군다나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이거는 미국 정부로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거기에 또 히토류 카드까지 꺼내 들고 미국 기업 제재나 뭐 대대적인 불매 운동이나 이런 것까지 단행할 것으로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어쨌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그냥 경제 전쟁이 아니라 지금은 좀 자존심 싸움이고 기세 싸움처럼 불거지고 있는 느낌인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이런 현상들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약간 가치의 충돌로 해석을 합니다. 그 네, 가치가 발현이 되는 것들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5, 60년대 황금기를 겪고 80년대부터 7, 80년대는 좀 안 좋았고 네,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는 사실 세계화 덕을 보면서 미국이나 자본주의가 좋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일관되게 왔던 거는 불평등의 강화예요. 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네, 뭐 트럼프를 포퓰리스트로 부르건 불만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코드가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8년 이후로 저는 뭐 미국의 혁신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미국식의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지아를 침공한 게 2008년입니다. 2008년에 미국식의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도전이었던 금융위기가 있었고 또 시진핑이 2012년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이전에 알던 중국과는 달랐죠. 뭐 그 굉장히 개혁 개방 장쩌민이나 후진타오인가요? 이런 개혁 개방 그 자본주의의 일반 문법에 맞는 거에서 뭔가 조금 달라진 중국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코드가 뭔가 이념이나 세계관의 충돌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전의 세계화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특히나 이념 전쟁 이런 걸 떠나서 과도하게 이 분열돼 있는 밸류 체인에서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서 겪었던 건 뭐냐면 야 너무 분산돼 있으니까 마스크를 못 만들고 경제가 멈춰서는 그렇게 보면 과거와 같은 글로벌리제이션이 아니고 일종의 로컬라이제이션으로 가는 큰 흐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당장 할 거냐 이거는 저는 너무 미국도 비용이 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땅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효율을 떠나서 코로나 때를 생각하면 그런 지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극단적인 비효율 그 과정에서 아주 높은 관세와 물가가 높게 유지가 된 이런 거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비효율보다는 세상의 장기적인 비효율로 음, 가는 거 아닌가. 밸류체인도 넘어가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걸로 하기에는 미국이 치러야 될 비용이 너무도 크고 음, 미국이 잘한다는 근본적으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잘 되기 힘든 구조니까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아주 치솟았던 트럼프 정권 초기에 치솟았던 갈등이 완화되고 그렇지만은 예전의 세계화로 시대로 가긴 힘들 것 같고 좀 장기적인 과정에서의 좀 변화가 나타나는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미중 이 무역 전쟁의 경과에서 어떤 카드가 제일 중국 입장에서는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뭐 중장기적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4, 5월 동안에 벌어질 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방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국채 금리가 치솟았는데 그걸 가지고도 또 해석이 다양합니다. 뭐 일본이 매각했다, 중국이 매각했다, 해치 펀드사가 매각했다.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규명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좀 시간이 지나야 데이터가 확보가 되고 그제서 누가 매각했는지를 확인할 텐데, 혹시 누가 매각했다라고 혹시 센터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전 싶어요. 잘 잘 모르겠네요. 모르시고요. 예, 잘 예,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국채 매각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네, 과거에 없었던 이미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사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새로운 힘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건 결국 제 생각에는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
긍극적으로 마음만 네. 먹으면 네.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거는 지금은 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중국 입장에서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 뭐 이시바 총리, 이시바인가요? 그 저 총리 이런 사람들이 나토 정상회의까지 갔어요. 네. 전쟁이 벌어진 우크라이나도 가고 네. 뭔가 가치 동맹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공장을 지으라고 하지만은 보조금 주면서 했던 게 이제 크게 보면은 전임 정권에서 한 일인데 지금은 미국 스스로가 과한 정책을 쓰면서 뭐 원인이 뭐든 금리로 튀고 있고 음. 또 미국 사람들의 삶의 고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고 동맹은 다 깨져 버렸잖아요. 네. 주적으로서의 중국과 기존의 가치를 소위 말한 미국적 가치를 하는 뭐 오커스니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니 다 깨져 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초기 국면은 미국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그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지금 과속의 속도를 좁혀서 균형점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많은 것들이 그냥 미국의 어떤 과속이 그 자체로 중국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유럽연합과 중국이 뭐 같이 뭘 하는 걸 찾는다라든가 그렇죠. 뭐 글로벌 사우스는 뭐 진작부터 음. 공고해졌는데 더 그런 질서가 만들어진다라든가 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조금 바이든 행정부 때와 트럼프 행정부 때는 뭔가 관세 이런 걸 떠나서 뭔가 관계의 어떤 관계가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만들어지니까 지금은 미국 스스로가 상당히 이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결기가 과연 트럼프에게 있냐? 내가 이런 거 감내하더라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 뭐 제 생각에는 상황이 자산 시장이나 나빠질 텐데 네. 그래도 조금은 뭔가 나름의 또 합리성으로 좀 갈 수 가는 모습을 상호 관세 유예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입장에서 이 관세 전쟁을 지속하거나 또 미중 무역 전쟁을 지속하기에 좀 부담되는 일들 뭐 중에 지금 사례로 이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국채 매각일 수 있겠지만 그거는 힘이 그렇게 세지 않다. 그리고 중국으로서도 그걸 단행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자선을 꺾어가면서 그러긴 쉽지 않다. 저는 약간 비유를 벌이 침을 쏘고 죽는 느낌이다. 공격 심각한 공격이 될 수는 있지만 자기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카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거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가 뭐 히토류 공급 차단도 상당히 긴장감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지금 말씀하셨던 결과 좀 비슷한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공동 대응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GDP 74%에 달하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다 같이 반감은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근데 반감을 갖고 있는 나라들끼리 뭔가 조금 더 똘똘 뭉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EU도 협상의 어떤 성적이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EU가 유로피언 국가들이 인구로 4억 5천만이고 유로피언 국가들 유럽의 GDP만 해도 미국 GDP에 거의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중국이 한 18% 되니까 16, 17, 18 요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공동 대응하자라는 실제 행보도 있고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뭐 스페인과의 시진핑의 정상회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행보가 공동으로 대응하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고립시키려다가 오히려 되려 자기가 고립되는 결론이 놓이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스러워하는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꼬리를 좀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저도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아 그러세요? 특히나 이걸 소프트 파워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1950, 60년대에 미국 주식도 좋았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도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로 좋았는데 이제 그 70년대 불경기로 가는 과정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네. 일단 미국 소프트 파워의 결정적인 약화가 있었어요. 네. 5, 60년대까지 미국은 나치즘으로부터 인류를 구한 자유의 나라, 제임스 딘의 나라였는데 60년대 후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트남에서의 양민 학살 같은 게 나타나고 또 닉슨 대통령이 주한미군 뺀다 그랬어요. 네. 서독에 있는 그 미군에 대해서 서독이 군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를 붕괴시켰죠. 금 네. 대환을 중단하면서 그래서 닉슨이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의 대통령 중에 상당히 비호감이고 네. 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또 스캔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미국이 잘 나갈 때 뭔가 바뀔 때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90년대 미국이 잘 동서냉전 이후에 잘 나가고 어려운 자본주의로 갈 때의 리더는 부시였죠. 그때 9.11 테러가 나서 미국이 공격을 받는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힘을 주체하지 못했죠.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뭐 북한이나 이런 것도 했었고 특히나 이라크 침공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했죠. 대량 살상국이 있다고 들어갔지만 발견 못했죠. 미국이 이라크 공격할 때 미국에 찬성한 나라는 영국밖에 없었어요. 막 반전 시위가 있었고 결국은 8, 90년대 호황이 끝날 때 미국은 결국 너무 잘 나가니까 저는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배타적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지금의 미국의 소프트 파워도 상당히 약해지고 있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게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미국 경제의 기록적인 확장, 미국 주식의 기록적인 강세 이게 바뀔 때는 늘 미국이 가졌던 소프트 파워의 약화가 나타났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시장 대응이나 이런 조언 드리는 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 기시감을 느끼게 하는 포인트들이 저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벌써 1시간 동안 우리 센터장님과 길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쯤에서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귀결이 되고 다른 나라에 대한 무역 전쟁은 좀 완화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러면 한국 주식은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의견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펀더멘탈이라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 보면은 좀 쇠하는 그런 사이클로 한국이 기업이나 접어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건 이제 두 가지인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거버넌스가 소액주주 친화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사회에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힘이 생기고 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코로나 이전에 주식 투자 인구가 600만 명에서 지금 1,400만 명이 되다 보니까 정치의 영역, 공적인 영역에서도 뭔가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좀 신경 쓰면 안 될 상황까지 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저는 그 원찬스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본이 한 최근 10여 년 주식이 좋았고 89년 버블 고점을 넘어섰는데 아베노믹스가 있고 했지만 저는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삼진을 벗어났다 이런 생각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그 지배 구조를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큰 장이 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제 생각엔 철저하게 지배 구조 개선이나 기본적으로 기업의 그 의사결정이 소액주주들과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는 기업들의 주가들은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신 고견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소감 중에 하나는 어제 마침 그 삼성그룹 그 사장단 강연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병철 회장님께서 만드신 그 호암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들어갈 때부터 압도돼요. 그 바닥이나 여러 가지가. 근데 이제 딱 그 호암관 바닥을 걸어서 딱 들어가는데 로비에 좀 깜짝 놀랄 만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크게 위기의 삼성. 예, 그렇게 적어놨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장단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테지만 구독을 다 누르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위기에 강한 삼성 아니냐 라고까지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적어도 지금 이런 상황을 그냥 안도하거나 안주하지 말자, 뭔가 극복하자라는 의지를 그렇게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탈이 계속 쇠하는 모습이다라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1시간 넘는 김학균 센터장님과의 이 토론을 통해서 지금 세계 경제의 어떤 모습이고 어떤 기조로 흘러가고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지 판단하시는데 참 많은 참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소감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처음 토론합시다,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해 주셨는데 어떤 마음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뭐 편하게 이야기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도 되게 좋았고요. 네, 또 뭐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공감하는 바도 많았고, 네,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토론이라는 형식이 저에겐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그랬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센터장님 통해서 다양한 뷰를 좀 접하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좀 공부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여러분들께도 그런 시간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